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직장인에게 희소식으로 오늘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의 가능성 지정에 대해서,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한 80% 이상 내다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4일 연속 황금 휴가가 되는 셈입니다. 내수진작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도 이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5월 나흘간의 황금 연휴 5, 6, 7, 8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목요일이고 7, 8일이 주말이니까 6일까지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퐁당퐁당이 아니라 4일 내내 쉴 수 있다라는 예정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데 이번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침 가능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과 간담회를 가졌죠. 키워드를 뽑자면 소통하겠다. 3당 대표와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본부장과 만난 것 자체가 조금 다르게 소통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소통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요. 박 대통령의 이 소통 결심 변치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만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당선자 워크숍을 가졌는데요. 초반엔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이고 시작을 했는데 3분이 지나자 비박에서는 최경환 삭발하라, 친박에서는 김무성 야반도주 탓이다, 니탄 내탓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사과의 의미가 퇴색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새누리당 손자 워크숍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센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를 본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이 이러면 차라리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발언을 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지 잠시 후 뒷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옥시 납품업체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두하는 것 저희 생중계로 전달해 드렸는데 옥시 전 대표죠. 그런데 옥시에 납품을 하던 납품업체 대표가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옥시가 아마도 유해성을 알았을 것이다. 우리는 주문한 대로 만들었고 사라는 대로 원료를 구입했다. 옥시에서 애초에 유해성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과연 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 그 칼끝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어제 낮에 마치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한숨 나왔을 겁니다. 벌써 여름하죠? 서울 낮 29.6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4월 하순의 온도를 여러분들은 겪으신 겁니다. 경기 광주는 33.8도까지 치솟았다고 하니까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봄을 제대로 맞긴 못했는데 이 봄 건너뛰고 여름으로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에 실린 자그마한 기사 함께 보시죠. 0.4%.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쳤습니다. 경기 성장률이 하락세인 것은 꽤 됐는데 메르스 사태 때 경기 성장률과 똑같습니다. 0.4%. 이게 내수 진작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인데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요. 과연 내수 진작이 조금 도움이 될까요? 경제 성장률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요?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어제 박 대통령의 간담회를 우리 돌직구쇼 가족들이 별 5개 만점 중에 과연 몇 점으로 평가할지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예측한 대로 5월 6일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조금 전 밝혔는데요. 살균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살균제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을 한번 규명해 보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정성희 위원님, 지금 옥시의 전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두됐고 조금 전 제가 신문 읽어 죽은 남자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옥시에 납품하던 납품업체 하청업체 대표도 옥시가 아마도 유해성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증언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고 또 옥시가 이 같은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꼼수를 부렸는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아니라 제1당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이슈를 전면으로 꺼내든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는 그 이슈 선점에서는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공약 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 그 특별법을 통한 특별법 제정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옥시 측이 이제 쟁점은 사전에 유해성을 알았느냐에 대한 여부도 점검하겠지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윤태곤 실장님,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옥시 제품 사지 않겠다.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옥시 크림도 안 쓰겠다. 불매운동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이 점점 커지는 게요. 커져야 될 일이기도 하고 어제 편집국장 간담회에서도 한 언론사의 이제 편집국장이 박 대통령에게 이제 민생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현장에서 엄마들이 중시하는 거는 이런 문제다라고 하니까 대통령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여당이 어찌됐건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야당이라도 이렇게 좀 치고 나가가지고 사회를 공론화시키고 정치 의제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된 일이죠.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임시공휴일 얘기 하려던 찰나의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계시 전 의원께서 불매운동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불매운동은 마치 그 피해본 사람만 안 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국민이 함께 안 사야 그것이 효과가 있죠. 근데 이 특별법 제정 내지는 청문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정치권에서 5년 전에 제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5년 전에 뭐 했냐? 5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 난리칠 때? 예. 네, 늦었어요. 늦었다. 이 특별법 제정 진짜 진심으로 환영하고 좀 긍정적인 목소리를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진상 규명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지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마찬가지고 옥시도 그렇고 명확하게 보상과 배상을 받을 만한 주체가 있는 건데 진짜 중소기업의 업체를 통해서 사용해갖고서는 이미 회사가 사라져갖고 어디다가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배상의 문제까지도 전면적으로 다 다룰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 이슈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점을 했는데 국민의당이 이 청문회 살균기제 청문회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당인들 그리고 다른 당인들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이제 진실 공방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요. 이 진실 공방이 길어지는 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폐질환을 얻었는데 딱 그 이유가 이거 하나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 증상에 대한 것보다 이게 얼마나 해로운가 자체에 대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어떻게 단호하게 할 것인가. 사람 몸에 닿는 화학물질의 경우에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예, 이계진 전 의원의 돌직구처럼 일단은 지금이라도 이 민생 문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고 주도적으로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5년 동안 정치권에서 이 문제 휘쉬하고 방관해 왔는지 그 책임도 청문회에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5월 6일 임시공휴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내일 국무회의 통해서 사실은 거의 100% 결정하겠다. 안 할 이유가 없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임시공휴일이 작년에 해보니까 1조 9천억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고 덤으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폭등했거든요. 그게 덤입니까? 아니면 내수 진작이 덤입니까? 어찌됐건 그때 5% 메르스 때문에 바닥이었던 대통령 지지율이 저기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5%포인트 정도는 올랐는데, 4, 5%. 이번에도, 지금 경제가 아까 나왔지만 0.1분기 0.4% 정도밖에 성장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경제 재개로서는 내볼 수 있는 카드고요. 또 실제로 5, 6, 7, 8월이 굉장히 휴가 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중일이 다 이때 휴가가 몰려 있어요. 노동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좋지가 않은데, 아까 우리도 어저께 얘기했지만 휴가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 같아서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마다할 수 없는 그런 카드죠. 예, 이계진 전 의원께서는 5월 6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갑작스러운 지금 공휴일 제정이라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계신데 뭐 하실 겁니까? 이미 해외 항공권은 다 매진이 됐대요. 저는 그날 고추 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참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공휴일 그런 게 정말 많죠. 이거 또 어두운 면이 있을 거예요. 생산이나 이런 데 또 차질이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데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경제를 전 국민이 어렵다 하니까 점점 안 쓰고 모두 지갑을 닫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죠. 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써야 되는 것이 경제를 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참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정이 된다면. 근데 모두들 환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영업자들, 특히 회사 근처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갑자기 생긴 공휴일 때문에 매출에 타격이 입을 걸 염려하고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상의 낭비도 분명히 아주 많은 곳에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결정한 데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시 공휴일 5월 6일 일단은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왕 쉬시는 거 해외 항공권이 벌써 매진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나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국내에서 돈들을 좀 착한 소비 좀 해주셔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전해드립니다. 5월 6일 임시 공휴일이더라도 돌직구쇼는 정상적으로 방송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던 그 자리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국장과 방송보도본부장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비교적 사전 원고 없이 프리토크로 제한 시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진솔한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자리였고, 그러나 분명 아쉬움도 존재했다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에 눈여겨볼 만한 주요 쟁점을 뽑기 전에 요즘 추세가 어디 식당을 갔더라도 별점, 평점을 매기고 영화를 보더라도 이 별점, 평점을 매기는 게 요즘 유행이라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내용에 대한 별점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별 5개 만점 중에 과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별 몇 개나 주시고 싶으신지도 동시에 여쭙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정 의원님, 별 5개 만점 중에 진품명품이에요. 과연 평점은? 제 점수는요, 그렇게 네. 알려주죠. 별 3개 드리겠습니다. 별 3개. 5개 만점 중에. 일단 별 3개를 받은 이유는 대통령이 언론과 이런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사설을 통해서 대통령 이번엔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좀 토킹을 해봐라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넘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3당 대표와의 모임도 정례화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소통 홍보에 대해서 높은 점수라기보다는 별을 드렸고요. 뺀 거는, 아쉬움이 있던 거는 이번에 총선 결과에 대해서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시고 본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신 거. 그 다음에 역시 정권 심판론으로 많은 언론들이 해석하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국회 심판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본인 역시 국회에 좀 공을 미룬 거에 대해서 경찰팀은 좀 뺐습니다. 그래서 정성희 의원이 준 평점은 별 3개. 3개 줬습니다. 그리고 윤태곤 실장님, 별 5개 만점 중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평점을 매긴다면 별 몇 개입니까? 전 2개 반. 별 2개, 반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3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이 좀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반을 뺀 겁니다. 기본 네. 점수에서 반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2개 반입니다. 나머지는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통령하고 저희하고 뜻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찬성과 반대의 영역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이제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서 제가 특히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세월호 이제 특조위 연장에 대한 의견 중에 국회에서 잘 판단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뒤에 덧붙인 게 150억이나 들었는데 돈이 참 많이 들었는데 연장하면 돈이 더 드는데 예. 그 부분하고 국정교과서도 뭐 대통령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행 교과서대로 하면은 북한 중심으로 통일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존중과 신뢰에 어긋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일단은 연건만으로도 별 3개인데 내용에서 반 깎아먹었다. 2개 반 주셨고. 김병민 의원님, 별 5개 만점 중에 저는 후하게 별 4개 드리겠습니다. 별 4개. 예. 일단은 파격적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는 점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국정소통의 노력과 이번의 소통의 노력은 많이 달랐죠. 첫 번째로 늘 원고가 있어야만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에 되게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인데 본인이 불편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어색함 속에서도 긍정적인 토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일단 별을 좀 후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굉장히 솔직한 답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만점이 아니라 별 하나가 깎인 이유는 예. 역시나 유승민 의원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허, 복당 안 유승민 의원의 받았습니다. 발언에 대해서도 역시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여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좀 붙이셨으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가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줬으면 만점짜리 토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 4개. 이 타이밍에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속보 많은 날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 아까 옥시 살균제 청문회 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제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께서 3당 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청와대의 3당 대표 회담 제안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먼저 치고 나옵니다. 그래, 3자 회담 하자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계속해서 별점은 이어집니다. 임순 변호사님, 별 5개 만점 중에서 뭐 지금 3개 반, 2개 반, 4개. 같은 분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4개? 윤 실장님입니다. 아이고, 네. 2개 반입니다. 2개 반. 하나는 왜 드렸냐? 반개입니다. 반개는 왜 그랬냐? 저는 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책엔 찬성을 합니다. 노동개혁이라든가 기업 구조 조정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역사를 하시면서 그 필요성을 역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복됐지만 또 전 찬성하기 때문에 별 반개. 그럼 나머지 별 하나는 뭐냐? 만나신 거. 만나신 거. 일단 만나신 거. 잘 3년 만나셨다. 만에. 그럼 또 하나는 무엇이냐? 길게 만나신 거. 길게 만나신 것도 잘했다. 네, 예정된 시간보다 40분이나 초과하셨기 때문에 2개 반입니다. 2개 반. 자,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기진 전 의원님, 지금 진품 명품 노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감정가는 별 몇 개입니까? 하이라이트는 아니고요. 전 3개 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3개 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 내용을 좋아할 사람도 있고 반대할 사람도 있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내용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3당 또는 정의당을 포함한 4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대표와 총선 직후에 만나고 편집국장들과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그 정치인들과 먼저 만나서 정말 토론도 좀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다. 해서 3개 반. 네. 별점 5개 만점 중에 과연 지금 저희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제 박 대통령의 간담회 진품명품 별 몇 개를 주시겠습니까?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별점 남겨주시거나 제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여론 파악에, 여론 공부에 제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내용들은 뭐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대통령이 심리를 한번 역추적해 봤습니다. 박 대통령이 웃고 울고 치를 떨었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의 어떤 심리가 어제 엿보였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4가지 심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심리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서 본 심리입니다. 한. 언젠가부터 우리 민족의 정서적 특징 중 하나가 한. 칠갑산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콩방매는 안악매는. 한.
과연 어떤 발언이 이 대통령의 한을 느꼈을까? 이 발언입니다. 이번 선거 참패에 대해서 혹시 청와대와 내각의 탓에 대한 편집국장의 질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나중에 임기가 마치면 엄청난 한이 남을 것 같아.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입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친박을 만든 적 없다. 친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선거 마케팅으로 친박, 탈박, 짤박 대통령이 다 알고 계셨군요. 별별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만든 것이다. 내가 없애라 마라 그렇다고 될 일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윤태곤 시장님 좀 이 발언에서 한이 느껴지십니까? 그 느껴지는데 이게 좀 약간 일반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동떨어진 발언이시다. 대통령은 스스로 이제 그러실 수도 있겠죠. 제가 옛날 다른 대통령한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대통령은 이제 최고 권력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한이 맺혔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한 것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좀 뜻한 대로 한 것도 꽤 많고 뭐 4대 권력기관 같은 경우에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기 말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고 그 두 번째 뭐 친박 뭐 짤박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중에 이제 유승민 의원 워딩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어제 느끼면서 대통령이 제일 불만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딜까 보니까 새누리당인 것 같아요. 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당청 관계 두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뭐 두 바퀴가 이제 뭐 어긋났다. 그리고 배신의 정치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길게 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좀 대통령 심리 분석이니까 이렇게 보자면은 대통령이 좀 새누리당에 대한 애착 관계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자기 동의시를 벗어나는 게 물론 뭐 당에서도 뭐 이제 대통령 그럴 놈 차라리 탈당해 이런 말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먼저 좀 당에 대한 애착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새누리당과 나를 좀 동일시여기지 않는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의 간담회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대통령 때문에 다들 꼭지가 뒤틀리고 있다. 차라리 탈당해줬으면 한다. 이거 좀 센 발언이 나왔는데 정성희 위원님, 대통령은 이번 선거 참패가 청와대 탓이 아니라 국회 탓, 윤태곤 실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새누리당 잘못해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걸 본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탈당했으면 좋겠다. 서로 이제 남 탓을 하는 것이죠. 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이것을 민의에 의한 국회 심판으로 해석을 하시고 있는 게 어떻게 뭐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국회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이나 또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이 총선 결과가 계파 갈등, 그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이라고 이제 많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어저께 사실 대통령 억울한 거 많죠. 저는 많이 느껴요. 특히 한이란 부분에서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작년에 메르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3년차 지나면은 이제 중반지 지나면은 개혁의 어떤 동력을 잃고 지금 지지율도 빠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대통령 보기에는 법안이 뒷받침 안 되는 게 많으니까 한이 쌓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전해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둘 다 얘기했지만 제가 선출제 권력으로서 당청 관계가 원활했으면은 사실 많은 부분이 잘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서로 탓을 하다가 그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해석을 두고도 또 서로 남 탓을 하는 모습은 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심리는 한이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4가지 대통령의 심리 분석 중 두 번째 대통령의 감정도 이것과 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연 어떤 심리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섭섭. 한에 이어서 섭섭. 어떤 발언에서 섭섭함을 느꼈을까요? 이 발언입니다. 국회 비판. 대통령이 그 얘기 또 하냐. 비난받아 가면서도 해결이 안 된다. 마음의 아픔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잠도 못 잤다. 대통령 어제 이렇게 말했고요. 국회에 대한 섭섭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한다고 막 대통령 더 힘들게 하고 하나도 도와주진 않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느꼈던 비애와 허탈감, 반대만 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내 사진, 대통령 사진 들고 다니면서 마케팅하면서 다니더라. 김유선 변호사님,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뭐 친박, 진박 의원 중에 일부에 대한 대통령의 섭섭함을 좀
호소했습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전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아까 전에 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멘트가 뭐였죠? 그 일을 못하게 한다.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한이 남을 것 같다. 마지막에.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잖아요. 그거 누가 처음에 찬성했나요? 오히려 여당 내에서도 반대했었는데 우리가 야당 될 것 같으니까 국회 선진화법 찬성한 다음에 이제 와갖고는 국회 발목 잡는다고 아무것도 정부가 추진하는 게 되는 게 없다고. 저는 그 전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는 친박 뭐 무슨 짤박 한 번도 그런 걸 내가 만든 적이 없다. 국회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고 대구에 사람들 대동해서 대구 간 분들 누굽니까? 입법 문제 다 깔아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래놓고서 나는 그거 만든 적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서는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죄송하지만요. 그 많은 권력을 주어준 데는 그만큼 아프라고 주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국민들한테 호소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지는 까닭은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달라는 것이 내 아픔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이 문제구나 싶어요. 저도 보면은 주변 사람이랑 무슨 갈등이 생기잖아요. 저를 아끼는 가까운 사람들 의외로 솔직한 말 못합니다. 다 엉뚱한 말 해요. 야, 너를 질투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뭘 질투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뭐 한다든가. 야, 오히려 잘 됐어. 괜찮아. 이제 더 좋은 게 올 거. 뭘 잘 됐어요. 사안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괜히 맘상할까봐 옆에서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만들어주고 넌 다 잘한 거로 만들어주거든요. 오히려 애정이 있을수록. 애정이 있을수록 더 못 그러는 거고 오히려 댓글들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은 예. 아프지만요. 가슴은 아프지만. 지금 주변에서 분명히 대통령님 탓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 탓입니다. 밀모차게 하는 국회 탓이고 국민 탓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청와대 참모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간언입니다. 예, 간언이다. 이민선 변호사의 애정어린 돌직구 지금 들으셨는데 김병무 의원님 예. 섭섭과 관련된 그 발언을 보던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천막 당사 정말 다 죽어가던 당을 김종인 대표 발언과 좀 비슷하기도 한데 선거에서 내가 정말로 고생했고 그때 천막 당사 시절 때 그 덕분에 당선됐던 의원들 많은데 선거가 끝나니까 자기 정치한다고 발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정치한다고 나한테 등을 돌릴 때 그 비련, 비애, 허탈감 예. 이 부분에서는 유승민 의원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괜히 임민선 변호사님이 오해할까봐 제가 진정으로 대통령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신 같은 간언한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김병무 의원 간신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의 한나라당에서 진짜 뭐 2004년 옛날 얘기로 갈 것도 없이 2012년도로 돌아가면은 한나라당 거의 문 닫을 뻔했던 그런 당을 새누리당으로 간판 교체하면서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정권 그 당시에 누가 MB 정부 말기에 과거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집권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거를 있을 수 있게 만들어냈던 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고 현재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의 철학과 같이 함께 동조해줘라 라는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솔직하게 섭섭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나 때문에 섭섭해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상 솔직한 얘기 하시면 거기까지 좋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늘 역지사지 정신으로 나 때문에 섭섭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내가 나 때문에 섭섭했던 사람들 같이 화합하려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덧붙여 주시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예.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얘기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나 당신 때문에 섭섭했다. 왜 말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 유승민 의원 때문에 뭐 좀 섭섭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로 끝이 나버리면 야 이거 편가르기 정치하는구나. 생각이 다르다고 완전히 내쳐버리는 정치는 이게 어찌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유승민 의원 생각이 다르지만 이제는 우리 같이 하자. 청와대에 대해 초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한마디만 덧붙여 주시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예. 나 유승민 의원 때문에 섭섭했다. 당신 내가 당선시켜준 사람 아니냐. 예. 근데 어떻게 나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에서 뒤통수에서 비수를 꼽냐. 하지만 내 대통령이니까 받아주겠다. 뭐 이런 모습. 그럼 멋있죠. 대통령의 심리 분석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정색. 어떤 발언일까요?
야당과 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어제 수차례 쏟아졌는데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연정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합해서 잘 되긴 뭐가 잘 되겠냐. 오히려 내부가 잡음 및 내부에서 잡음 나는 게 더 문제더라. 이기준 의원님, 뭐 지금 한도 보셨고 섭섭도 보셨고 정책도 보셨고 이제 야당과 연정 안 하겠다. 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 생각과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대통령 말씀 우리 잘하셨다. 풍토에서 어려울 것이다. 예. 근데 그 앞에 심리 분석 가운데 한과 섭섭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예.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지 여성으로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여성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그런 한과 섭섭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편집국장들 모인 자리에서 정말 소통하고 나의 얘기를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려면은 여하튼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라고 나갔으면 예.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음. 이것은 여성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야 옳지 않은가.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삼권 분립이거든요.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은 대통령의 뜻대로 국회가 움직여줄 것이다라는 것은 그러면 좋지만 그렇게 되게 어렵죠. 거기에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은 끊임없이 그야말로 어퍼짓 파티 아닙니까? 뭐든지 반대하는 야당. 그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정은 절대 안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는데 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양적 완화가 뭔지도 모를걸요? 하하하라는 조크를 던졌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예고 드립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심리 분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심리입니다. 이번엔 아략입니다. 어떤 발언일까요? 골프 금지령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더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골프 치지 말라고 진짜 한 게 아닌데 그렇게 시간이 남으세요라고 한 건 나는 바쁜데 정말 시간이 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다. 진짜 궁금해서. 공직자도 얼마든지 칠 수 있다. 골프 금지령 어제부로 해지됐습니다. 눈총에다가 마음 불편해서 내수만 위축되는 효과 때문에 내가 걱정을 많이 했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을지 몰라줬군요. 난 저걸 보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골프 우리 쳐도 되지 않겠냐고 얘기한 게 우리 동아일보 출신의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그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 임기가 이제 연임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연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한 번 했다고 이게 날아갔다 이제 그렇게 아이, 해석을 설마. 했어요. 골프 때문에 날아갔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그런데 사실상 7시간이 있겠냐고 얘기를 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골프 금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취임 첫 해 아니겠습니까? 그럼 2년간 밑에서 그거 한 번 안 물어봤는지. 그러네요. 그 조직을 가지고 이거 정말 골프 치라는 말인지 아니 치라는지 그거 하나 비서실에서 못 물어보나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편집국장, 보도국장이 가가지고 물어봐야지만 답이 나오면은 비서실과 내각과 대통령이 정말 이거 하나 가지고 소통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건 골프 금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 진작이나 이런 돈을 푸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공무원이나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이 그야말로 김영란법 때 뭐 그 이권 없고 간에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내 돈 예. 내고도 못 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는데 그거 진작 하나 못 물어보고 이렇게 아니면 어느 공무원이 살짝 편집국장한테 아니요, 작년에 누가 물었어요. 예, 살짝 그렇게 해서 한번 성탁성으로 예. 이거 한번 물어봐달라고 얘기해서 인천에서 무슨 큰 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예, 유치해가지고 예, 그렇죠. 그때 예. 아마 프렌즈 이야기가 덩크 나왔던 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 뭐 이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청구 식으로. 됐나 봐요. 예. 공무원들이 한번 그렇죠. 한번 물어봐달라고. 공식적으로 어제 골프 금지령이 해지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뭐 저야 정말로 저는 시간이 없어서 골프를 못 치고 칠 줄도 모릅니다만 이기전 의원님 이제 공직자도 좀 자유롭게 골프 치겠네요. 네. 이런 것이 시비가 되는 사회는 좀 이상하죠. 근데 골프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공직자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여파가 돼서 경제 전체에 이런 영향이 미치는 것이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각 회의할 때 예. 그 재벌들하고 골프도 좀 쳐서 그 사람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좀 가서 대화도 좀 하고 하세요. 그 공직자들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런 분위기를 열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심리 분석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곧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이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가 숨겨져 있을지요?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했던 대화를 또다시 폭로 아닌 폭로를 해서 화제를 끌고 있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이번에는 후지모토 겐지 요리사가 김정은이 직접 벤츠를 몰고 나를 마중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오늘 아침 이제 신문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어요. 예. 우선 후지모토 겐지가 북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죠. 사실은 망명 아닌 처자식을 남겨두고 망명 아닌 망명을 일본으로 와서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을 내서 김정일 일가의 아주 내밀한 사생활에 대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걸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또 저 사람이 언론을 좋아해요. 언론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노출증이 있어서 또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또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요. 네. 알고 보니까 이게 해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김정일을 만났고요. 사실 김정은을 만났고요. 왜냐면 김정은 어렸을 때 김정일에 대한 그 책에 보면 묘사가 많습니다. 어린 김정은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 사실 친구처럼 요리사처럼 요리사지만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사람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손수 벤츠를 타고 와서 이렇게 태워서 가서 식사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김여정 부부까지 다 와서 아주 가족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나 전쟁할 생각이 없다. 미국이랑. 그냥 열받아서 쏜 거다. 열받아서 미사일 쏜 거다. 근데 약간 저는 여기 이제 본심도 있는 것 같아요. 전쟁할 생각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본심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후지모토 겐지, 나가기만 하면, 얘기만 하면 나가서 바깥에 언론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후지모토 겐지한테 얘기를 한 거는 그것이 전해달라, 알려달라는 그런 마음도 포함해가지고 한 얘기 같아요. 예, 방금 김정은과 후지모토 겐지 사이의 대화 내용을 잠깐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미국과 전쟁할 마음이 추워도 없다. 그러면서 조금 섭섭함을 토로했어요, 김정은이. 아니, 북한 외교 관계자가 조금 외교 좀 하려고 가보면 미국 관계자가 무리한 요구를 북한에게 한다. 그래서 울컥해서 내가 미사일 쐈다. 이 기사 보면 재밌는 게, 이제 겐지한테 일본에서 지금 여론이 어떻냐라고 하니까 이 겐지가 최악입니다 라고 했다는 그 구절이 있어요. 예.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니니까 좀 더 편하게 바깥에 이제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창구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긍정적인 일이죠. 예. 그런 거면, 그리고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게 부담 없이 비공식적으로 또 내밀한 뜻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 창구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쁜 건 아니고 그나마 이제 좋은 건데, 저렇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실제 외교 소식통과 관료 조직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활용해서 하면은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뜻이 없다. 그럼 우리 대화해보자라고 하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북한하고 대화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외교관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전쟁할 마음은 없지만 열을 받아서 미사일을 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죠. 하겠어요. 예. 담아서 겉으로는 얘기해야죠. 진짜처럼 하고 이제 뒤로는 가짜입니다라는 걸 흘려야 되는 건데 네. 완전 새롭지는 않은 얘기인 게, 그때 김정일 정권 때 그때는 우린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 북에 같이 간 사람이 당시 김정은이 자신을 붙잡고서는 우리도 전쟁할 마음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압니다. 근데 내가 미사일이라도 만지작 거려야지 미국이 우리를 쳐다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공식적으로 서방 세계에 하기 위해서 이 겐지를 메신저를 쓴 걸로 보여요. 근데 이 후지모토 겐지의 김정일의 요리사 얘기를 보면은 예.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 김정은과 후지모토 겐지는 같이 이제 농구를 하던 사이였어요. 김정은이 농구를 좋아했어요. 좋아하죠. 김정은의 팀은 누구냐? 형인 김정철이었어요. 예. 그 팀의 이름은 무엇이냐? 왕자팀입니다. 왕자팀. 네, 그냥 본인 팀을 왕자팀으로 아니 이제 메모에서 적었겠죠. 예. 왕자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농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특이한 게 김정철 형이 있잖아요. 형이 예. 약간 예술가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딱 끝나고 나면 조용히 말없이 이렇게 간대요. 근데 김정은은 남아갖고는 사람들 다시 불러 모은 다음에 동무는 이랬다, 이게 문제였고 동무는 이거였고 요점은 잘했고 하면서 맥주를 다 같이 한잔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때부터 후지모토 겐지는 오히려 동생이 더 지도자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예.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예.
김정을이 생전에 승마를 좋아했는데 타다 낙마를 한 거예요. 어. 깜짝 놀란 거죠. 뒤에서 갑자기 말은 있는데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예. 다들 놀라서 갔더니 당시 김정일이 의식불명이 돼서 쓰러진 거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김정은이. 김정일이요. 김정일이. 생전에. 그래갖고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진통제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김정일이 이 진통제를 자기 주변 모든 사람 한 여러 명을 다 함께 맞췄다는 거예요. 예. 왜냐? 진통제에 약간 마약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예. 나만 마약 중독자가 되기 싫다. 니들도 다 같이 맞아라. 그래서 안 아픈 사람들도 다 같이 함께 맞았다는 바람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앞으로 꼬꾸러지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더라고요. 정말로 그 김정일과의 일가 에피소드를 여실히 다 공개해서 화제를 모았었던 후지모토 겐지인데 이기준 전 의원님, 그런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벤츠를 참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뭐 외교가에 잘 알려진 건데 직접 벤츠 차량을 몰고 와서 내가 묵고 있는 고려 호텔 로비에서 김정은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건 좀 진짜 신뢰할 만한 이야기인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전 핵심이 겐지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엄청난 여론전을 한 겁니다. 지금 핵실험하고 또 하려고 5차를 하려고 하고 미사일 쏘고 했던 것을 전쟁할 생각 없다는 메시지 하나 전한 것만 해도 큰 성공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그 김정은이 괜찮은 사람이네. 울컥하니까 뭐 쐈다는데 뭐 그렇겠지. 이렇게 우리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예. 저것은 절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 후지모토 겐지를 불러다가 저 은밀한 자기네 왕조의 얘기를 나가서 한 사람을 저렇게 불러올 수 없거든요, 사실은. 뭔가 냉철한 전략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다.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활용한 거예요. 예. 실제 작년까지는 활용한 입국 금지였어요. 거예요. 전쟁할 마음 없다 이 말을 밖에 이렇게 흘려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웃고 얘기할 게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예. 제가 바로 우리 이계진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좀 전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 후지모토 겐지가 2001년도에 북에서 도망을 칩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본인이 북에서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쳤던 사람이고 최근에 갖고 진짜 암살을 위협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네. 북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굉장히 어찌 보면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가 벤츠를 쫙 끌고 나가고서는 자연스럽게 영접하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하죠. 그러니까 그런 김정은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쟁할 마음이 없다. 전쟁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연평해전 일으키고 천안함으로 우리 군을 도발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DMZ에서 목함지를 도발해서 지금 우리 군 이게 전쟁할 마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입니까? 예. 여기에 절대 대해서 믿으면 안 된다. 절대로 여론전에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이런 예. 심리전에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오늘 사실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김정은의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아까 그렇게 이게 약간의 이제 자기 속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는 요건 이제 대상자가 미국이라는 거. 아까 연평해전이나 그 목함질에 도발하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그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위한 미국을 겨냥한 거에 대해서 우리 남측보다는 미국을 후지모토 겐지를 해서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쟁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 같다가 한 그런 속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뭐 남측에 대한 뭐 도발 의사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럼 지금 이계진 의원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거를 간파하고 속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김정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다른 메시지, 늘 도발하면서 다른 쪽은 유화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거의 하나로 후지모토 겐지가 이제 이용됐다는 건 우리가 핵심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예.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뜨겁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도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쓰레기를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쓰레기 봉투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적어라. 이른바 쓰레기 실명제가 지금 뜨거운데 윤통우 실장님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량제 봉투 안에 막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버리면 안 되는 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미 이제 평창군에서 이제 작년 6월에 이게 실행을 했는데 예. 효과 꽤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원이라든지 뭐 서울 일부 지역까지 이걸 대도시에서도 이걸 도입을 할까 말까라고 하고 있는데 찬반 양론이 맞선다. 좀 공무원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이름 통제가 쉬울 것이다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이름 쓰지 않습니까? 이름이 아니라 주소를 쓰지 않습니까? 예.
사생활 침해 나오면 뭐 영수증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경론이 오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예, 개인 쓰레기에 집 주소를 붙여내라는 게 말이 되냐? 여자 혼자 사는 집인 거 뻔히 다 알지 않냐? 사생활 침해다라고 극명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공무원을 비롯해서 쓰레기 주소 실명제를 시행할 경우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맞서고 있는데 또 환경전문대학원을 나온 환경전문기자 출신 정성희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자원순환이나 재활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쓰레기 주소 실명제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주소가 들어가면은 쓰레기 봉지만 뜯어보면은 그 집안에 이제 모든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생활이 다 담겨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누군가가 쓰레기 봉투를 뜯어본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한 영수증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히 집에서 그 찢어서 버립니다. 그건 예.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찢어서 버리면서 파괴하면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몰래 목적이 쓰레기 봉량제에다가 넣어서는 않는 거를 이렇게 넣어서 보내는 걸 막기 위한 것이죠.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품. 강원도에서 했다는 것도 보면은 이걸 실시하게 되면 줄어요. 쓰레기 양이 예. 줄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다 재활용하게 되고 정말 나갈 것이 하기 때문에 자원 순환 사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이 논란은 이 주소를 쓰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바코드로 바꾸거나 뭔가 주소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안심번호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하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 정책 자체는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예. 일본이 잘해요. 일본이 잘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한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일본은 모든 지자체가 하지 못해요. 잘하는 지자체가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우리가 전국 CC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예. 이걸 보기 위해서 전 세계가 왔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종량제를 잘하는지 보고 왔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의 발전된 모습을 좀 지켜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이 환경적인 거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저는 또 먹거리 엑스파일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식당 등에 취재를 할 때 절대 저희의 접근조차 극구 막거든요. 저희의 접근을 막는 식당들은 열에 9 정도면 뭔가 숨기고 싶은 식당들인데 그럴 경우 저희가 취재를 할 때 주요한 취재 기법 중에 하나가 식당의 문을 쫙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 측에서 쓰레기 봉투를 이만한 걸 내다 버립니다. 그럼 제가 가서 그 오밤중에 쓰레기 봉투를 장갑도 안 끼고 다 뒤집니다. 그래서 뭐 천연제로 썼다고 했지만 다 어디서 공장에서 사온 냉동 제품 쓰고 수입 제품 쓰고 유통기한 1년 지난 거 쓰고 3년 지난 거 쓰고 이 사장이 어디 마트에서 몇 시에 무엇을 해서 뭘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까지 쓰레기 봉투 안에 다 나오는데 이거 혹시 안 그래도 지금 국가가 카톡 들여다본다라고 난리 치는데 이거 쓰레기 실명제까지 했다가 이제 내 사생활까지 보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돼요. 제가 바로 혼자 사는 여자잖아요. 저는 아찔해요. 이런 게 생길까 봐. 예. 이것은 평창에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었던 이유는 평창은 아마 좀 좁은 사회고 누가 어디에서 사는지 뻔히 알고 사람들이 많지 않고 주민들이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지금처럼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집합 건물에서 사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범죄 이용이 가능해요. 물론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거기에 영수증 같은 것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범죄 이용당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집에서 뭐라고 사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끔찍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안심번호 같은 걸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안심번호가 의미 있는 이유는 때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대체하는 또 다른 특정 번호를 쓸 경우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특정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무슨 수로 쓰레기 봉투 할 때마다 새로운 안심번호를 부여하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런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탁상 행정이라고밖에 좀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찬반 양론이 지금 똑같이 지금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안 준다. 평창에서 시범으로 했다는 게 전 의심이 가는 게 그 지역에는 종이나 우편물 이런 걸 태울 수가 있거든요. 부엌도 있고 어디서 소각할 수 있어요. 도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쓰레기가 줄더라. 예. 이걸 가지고 도시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봤어요. 예. 환경이 달라요. 생활 환경이. 예. 네. 지금 쓰레기 봉투 실명제 반대 서명운동에 4천 명이 넘는 누리꾼이 참여하는 동시에 또 일각에서는 정반대
평창에서 실시를 해봤더니 자율적으로 맡긴 결과 주민의 85%가 실명제를 준수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팽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지방자치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해서 딱 시행을 해요. 당연히 찬반 양론이 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한 번에 못하는 거를 작은 마을 단위, 기초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법적 근거인 조례 근거에서 이걸 하면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데 수원시가 한 게 아니에요. 수원시 밑에 있는 하나의 법정구인 영통구가 한 거면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 건데 영통구가 만약에 실시할 거였으면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네.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반응이 좋다, 괜찮다 싶으면 그걸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정부가 무슨 정책을 짜고 조치를 만들어낼 때는 항상 탁상 행정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주민한테 이렇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수렴하는 절차,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니 정말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쓰레기 실명제, 주소 실명제에 찬반 의견 남겨주시거나 김진애 앵커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여론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중요한 정치 뉴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합의 추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굴까요? 관련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대표님께서는 우리하고 거의 협상력이라든지 정치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분이시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님이 나오시면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표님이 헤비급이 나와버리면 우리 같은 프라이급은 엄두가 안 되죠. 네. 그러면 그렇게 쓰면 되지. 박지원이가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 그렇게 보도를 하면 돼요. 지금 자천, 타천 다 결정된 분위기예요. 오늘 박지원 의원으로 합의 추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거물급 앞에서 나 같은 플라이급이 나와서 뭐 상대가 안 된다, 주승용 의원 이라고 말하고 이 얘기를 또 박지원 의원에게 기자들이 묻자 그러면 그렇게 쓰면 되지. 박지원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써.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정치에 있어서 특히 원내대표급에서는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 딱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된다면 당 입장에서 이제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경선을 치러도 원내대표 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예. 보이고 일단은 국민의당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내에 가장 많은 의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호남 아닙니까? 예. 호남의 대표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면서 또 전체적으로 이번 원내대표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의 3당 협상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대표에 나가려고 했거든요. 예. 원내대표에 딱 묶어놓으면서 실제 안철수 대표가 12월 달에 쭉 빠지면서 새로운 당의 얼굴이 될 당대표에는 호남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 제3인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발을 묶어두는 효과까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기 예. 약간 덧붙이자면요. 그거는 이제 대표는 나갈 수 있는 걸로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원내대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시 이걸 맡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고,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다양하죠. 너무 노예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평가가 집약되는 거는 능력은 참으로 뛰어난 양반이다. 내가 네.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가지고 원내대표 같은 거 하면은 너무 잘할 사람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 내에서도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내대표 물밑 경쟁이 한참 치열한데 예. 내가 박지원의 카운터 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에도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께 한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78대 두 번 다 국회의원 하시면서 박지원 의원 같이 국회에서 보셨을 텐데 국민의당 원내대표 감으로 뭐 적절합니까? 뭐 지금 보면은 원내대표 전문의시네요. 원내대표 전문이시다. 세 번씩 한 분이 별로 없죠. 이례적입니다. 예. 아마 능수능란하실 거예요. 네. 아마 당 대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나올 수 있다면서요. 네. 그래도 내년에 되면은 예, 겸하해서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공중전하고 뭐 게릴라전까지 다 해보신 분이라서
원내대표만 3번째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비례대표 5번이 대단할까요? 원내대표 3번이 대단할까요? 고민되네요.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어제 국민의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크를 던진 건데 박지원 차기 원내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에게 안철수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양쪽 하나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 하하하 아유 참. 너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 있어가지고 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 밑에 건 천정배. 밑에 건 천정배 대표 대표가 한 거죠.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 쪼크하지만 자신감이 붙은 겁니까? 아니면 날이 선 겁니까? 좀 심한 얘기고, 뭐, 농담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낙서가 유행했었습니다. 네. 니체가 한 말인데, 신은 죽었다. 니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썼냐면, 저도 죽었으면서 신. 예.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양쪽 하나가 뭔지도 모른다? 그럼 대통령이 뭐 그렇게 봐도 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면서. 저도 모르면서. 좀 심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런 유머가 오갔으면 오히려 좋겠다. 대통령이 양쪽 하나를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 푼다. 예. 양을 늘리나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대통령을 향해서는 좀 심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 뉴스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 도직구쇼의 사회탐구 영역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회탐구 영역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치과 의사죠? 예. 결국 미국 FBI에 연행이 됐다는데 아니 어떤 난동을 부렸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분 저 괌에 되게 가고 싶은데 이분 자랑 괌에 한 20년까지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최고 징역 20년 형에도 치러질 수 있다라는 건데 비행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맥주를 한 5캔을 드셨다고 합니다. 원래 한 3캔까지밖에 안 되지 않나요? 5캔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담배를 태웠더니 이것도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기내 승무원이 와서 제지를 하려고 했고 제지하는 승무원이 멱살을 잡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 치과 의사에 대해서 모든 승무원들이 이제 제재 조치를 취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FBI를 연행이 돼갖고 예. 결국은 미국 연방 법원의 그 법에 따라서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 징역 20년형이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 대한민국에서 치과 의사로 살면서 40대 남성이라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그렇죠. 살기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하등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진짜로 정말 살면서 타인의 아픔과 이런 공감, 배려 이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라면 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이고. 국제적으로 무슨 망신입니까? 망신도 그냥 망신이 아니죠. 의사 선생님인데 저희가 선생님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러면 선생님 붙이면 안 됩니다. 사회탐구 영역 두 번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8년 만입니다. 나훈아 씨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박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꼭꼭 숨어 지내던 가수 나훈아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인 정모 씨와의 이혼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인만 출석시키다가 이번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리띠를 풀겠다는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종족을 감춘 지 8년 만입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흰머리가 더 늘었을 뿐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미소를 띤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혼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나훈아 씨는 배우 김지미 씨를 포함해 3명과 결혼했는데 현재 부인 정 씨와는 2011년부터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소송의 쟁점은 생활비. 나훈아 씨는 떨어져 살던 부인 정 씨와 두 자녀 몫으로 생활비 100억 원을 보냈다고 했지만 부인 측은 남편이 보낸 돈이 3억 원에 불과하고 최근 8, 9년은 생활비를 아예 끊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6년을 끌어온 나훈아 씨의 이혼 소송이 이제 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입니다. 임순 변호사님, 지금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혼 문제가 좀 걸려있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 저 소송이요. 2번째 소송이에요. 예. 그러니까 3번째 부인과의 2번째 소송이에요. 어허,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복잡하고. 예, 지금 세 번째 아내가 2011년도에 처음에 이혼 소송 및 재산 예.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게 약 3년 후에 대법원까지 가서 아내가 패소하는 소송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네, 세 번째 부인과 첫 번째 소송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자 2014년도에 지금의 그 세 번째 부인이 또다시 소송을 또 제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쟁점은 아마 이혼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되는 것 같고, 아내가 주장하는 부분이 생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귀책 사유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나훈아 씨는 그렇지 않고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지급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또 그 큰 쟁점이 재산 분할에 대한 것인데, 아내 쪽은 저작권료 수입이 나훈아 씨가 1년에 한 5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네요. 그 저작권료도 재산이니까 분할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훈아 씨는 분할의 대상, 청산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뭐 나훈아 씨 팬도 많은데 거의 공식 석상에서 잠적하다시피 모습을 감춰왔는데 깜짝 등장을 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세 번째 부인과의 두 번째 소송이군요. 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3-입니다. 네. 3-2라는 소식까지 접해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 휘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이분입니다. 소록도의 친구, 소록도의 천사 할매로 불렸던 마리안느 수녀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43년 동안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보다가 2005년에 이 돌연 모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 이야기인데요.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 깜짝 소록도를 등장을 해서 찾았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강당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었고, 소록도의 친구들과 43년 동안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좋은 친구였고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없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기준 전 의원님, 얼굴에 고름이 튀어도 그 43년을 한결같이 한센인들의 친구로 지냈던 참 아름답죠. 천사.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네. 난 그분들을 보고 참 감동했는데, 그때 제가 소록도의 봄이라는 그 공연을 갔었는데, 예. 제가 공연 중에 그 음성 나환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가 막 찢어지고 해서 말을 하는데 침이 제 얼굴에 막 튀는 거예요. 마이크를 들고. 그걸 다 소나기처럼 맞으면서, 그래, 그 의사 간호사들은 저기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이 침쯤이야.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예. 네,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리안느 수녀가 고국에서 빈곤층이 받는 최저 수준의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데, 네. 대한민국 측에서 제안한 노후 보장과 금전 지원은 굳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록도에서 행복했습니까? 이마만큼, 천국만큼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마리안느 수녀의 말을 끝으로 오늘 저희 물러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